아침 햇살이 마당 구석구석을 비추던 추석날, 한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송편을 베어 문 그 순간, 딱딱한 무언가가 이 사이에 닿았고, 할머니의 눈빛은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주름진 손가락 사이로 작은 호두가 굴러 떨어졌고, 그 작은 씨앗 하나가 60년 묵은 기억의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송편, 속, 호두. 누군가에게는 그저 고소한 속재료일 뿐이지만, 이 할머니에게는 평생을 관통하는 암호였습니다. 손주들은 그저 웃으며 할머니, 호두 당첨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할머니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사람처럼. 그러나 그것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라는 걸 아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 호두를 넣은 사람은 손녀 지유였습니다. 25살의 명랑한 청년은 아침부터 송편을 빚으며 장난기 가득한 눈빛으로 이것저것 속에 넣었습니다. 누가 호두 먹으면 대박이다 하며 킥킥거렸던 그 순간, 지유는 자신이 어떤 기억의 방아쇠를 당기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단순한 놀이였고, 가족들과 함께 웃고 싶었던 순수한 의도였을 뿐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고, 마을 어귀에서 들려오는 추수 기계 소리가 멀리서 울렸습니다. 할머니의 시골집은 언제나 명절이면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큰며느리는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고 있었고, 작은 아들은 마당 한편에서 아이들과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정겨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송편 속 호두 하나가 이 평온한 오후를 완전히 다른 시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호두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작은 씨앗은 마치 타임캡슐처럼 1963년 가을의 어느 날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20살 총각이 수줍은 얼굴로 송편을 내밀던 그날, 그 송편 속에도 호두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 호두처럼 단단하고 알찹니다. 서툰 고백이었지만 그 진심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주변 가족들은 할머니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지유는 할머니 옆에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호두 싫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은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그리웠던 것이었습니다. 60년 전 그 사람이 떠올랐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그 사람의 웃음소리가, 그 사람의 손길이 모두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송편을 만들던 다른 가족들도 손을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조심스러운 시선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무게가 마당 위를 짓눌렀습니다. 송편 하나가 이렇게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밀가루와 쑥가루로 빚은 작은 떡 속에 한 사람의 청춘이, 사랑이, 이별이, 그리고 기다림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호두는 그저 고소한 맛을 내는 재료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마음을 전하는 메신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신저는 6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 다시 할머니의 손에 도착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뛰어다니고, 감나무 아래에서는 아이들이 땅 따먹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활은 계속되었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송편 속 호두를 움켜쥔 채
할머니는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과거로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조심스럽게 할머니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물 한 잔을 건넸고 작은 아들은 할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지유는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것 같아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묻는 지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란다. 내가 할머니한테 선물을 준 거야. 선물. 그 단어가 마당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호두가 왜 선물인지, 왜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모두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이 작은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호두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겉은 딱딱하지만 속은 고소하고 부드러운 호두. 마치 그 사람의 성격 같았습니다. 무뚝뚝해 보였지만 속은 따뜻했던 사람. 말은 서툴렀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었던 사람. 송편 속에 호두를 넣어 마음을 전했던 그 청년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추석날 오후의 햇살은 점점 더 따뜻해졌습니다. 마당 구석에 놓인 장독대 위로 햇빛이 반짝였고 담장 너머로는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기억이라는 이름의 폭풍이었습니다. 그 호두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이었습니다. 60년 만에 다시 찾아온 메시지였고 잊고 지내던 감정을 깨우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호두를 입에 넣었습니다.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맛과 함께 젊은 날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첫 만남의 설렘, 첫 데이트의 수줍음, 첫 고백의 떨림, 그리고 마지막 이별의 아픔까지. 가족들은 여전히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시작될지 모두가 기다렸습니다.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마당 위에는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입을 열기 전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할머니가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호두를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구나.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60년 전 이야기가, 잊혔던 사랑이, 그리고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비밀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박순이었습니다. 지금은 80살이 넘은 노인이지만 1963년 그 가을에는 20살의 청춘이었습니다. 경상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순이는 또래 여자아이들처럼 학교를 오래 다니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를 겨우 마치고 집안일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그 시절에는 여자아이가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 집안일을 잘하고 시집을 잘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순이의 집은 마을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오빠가 가게를 꾸려나갔습니다. 순이는 가게 한쪽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손님들에게 물건을 건네주고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숫자에 밝았던 순이는 어머니보다 장부를 더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이를 보며 저 아이는 똑똑해. 공부를 더 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아쉬워했습니다.
그 구멍가게에 매일같이 들르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영호, 마을 이장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22살의 영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마음씨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영호는 매일 저녁 무렵이면 가게에 들러 담배 한 갑을 샀습니다. 사실 담배는 핑계였습니다. 순이를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순이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영호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애써 무심한 척했습니다. 물건값을 받을 때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거스름 돈을 건넬 때도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그 시절 여자아이들은 남자와 대놓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는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과 입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왔고, 때로는 담배가 아니라 엿이나 과자를 샀습니다. 어머니가 단 게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요. 하고 말했지만 순이는 그것이 핑계라는 걸 알았습니다. 영호의 어머니는 당뇨가 있어서 단 것을 먹지 못한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영호가 가게에 들어섰을 때 순이는 장부를 정리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영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 장날인데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순이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장부에 숫자를 적어 내려가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영호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호와 함께 장에 가고 싶었습니다. 장터에는 신기한 물건들이 많았고 떡볶이며 호떡 같은 맛있는 음식도 팔았습니다. 무엇보다 영호와 함께 걷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에 가서 물건을 보고 오겠다고. 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혼자 가는 거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허락했습니다. 대신 해지기 전에 돌아오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순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장터로 향했습니다. 영호가 나올지 안 나올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혹시 모른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장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영호는 이미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순이를 보자 영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올 줄 알았어요. 영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장터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순이가 신기해하는 물건들을 하나씩 사주었습니다. 노란색 머리핀, 꽃무늬 손수건, 달달한 엿. 순이는 사양했지만 영호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제가 사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받아주세요. 순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터 한쪽에서는 떡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송편이 예쁘게 쌓여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영호는 송편 2개를 샀습니다. 하나는 순이에게 건넸고 하나는 자신이 먹었습니다. 순이가 송편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속에서 호두가 나왔습니다. 어머, 호두네요. 순이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영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첨이에요. 행운의 송편이에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물론 몰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몰래,
어머니 몰래, 오빠 몰래, 저녁 무렵 가게 뒤편 작은 언덕에서 만나거나 장날의 우연을 가장에 마주쳤습니다. 영호는 순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서툰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편지였습니다. 순이 씨, 저는 순이 씨를 좋아합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순이도 답장을 썼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좋아한다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영호 씨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 감기 조심하세요. 같은 돌려 말하는 문장들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뻤습니다. 순이가 자신의 편지를 받아주었고 답장을 해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1963년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순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비싼 물건을 살 형편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고민 끝에 영호는 송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송편 빚는 법을 배우고 직접 반죽을 치대고 속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순이에게 줄 송편 속에는 호두를 넣었습니다. 추석 전날 밤, 영호는 순이에게 쪽지를 전했습니다. 내일 아침 언덕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여러 번 빗었고 영호가 사준 노란 머리핀을 꽂아보았습니다. 추석날 아침, 순이는 어머니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이었고 마을은 아직 고요했습니다. 언덕 위에는 영호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다가가자 영호는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예쁘게 빚어진 송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영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투르지만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하나만 드셔보세요. 순이는 조심스럽게 송편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고 씹다 보니 딱딱한 것이 씹혔습니다. 호두였습니다. 영호가 말했습니다. 제 마음은 이 호두처럼 딱딱하고 단단합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속은 알차고 진실합니다. 순이 씨,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영호 씨. 그날의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언덕 위에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마을을 내려다보며 서로의 미래를 그렸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함께 늙어가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할 것만 같았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운명이 그들에게 얼마나 가혹할 수 있는지를, 사랑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송편 속 호두가 마지막 추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을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의 행복만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순이는 영호가 만든 송편을 모두 먹지 않고 하나를 남겨두었습니다. 보자기에 싸서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그 송편을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영호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고 평생 간직하고 싶은 보물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씩 소문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장 막내 아들이 구멍가게 딸하고 만난다더라.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좋게 보았지만
어떤 이들은 못마땅해 했습니다. 특히 영호의 집안 어른들은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장 아들이면 더 좋은 집안의 딸과 혼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이의 어머니도 소문을 듣고 순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내가 영호하고 만나고 다닌다는 게 사실이냐? 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집안은 우리와 안 맞는다. 너는 내 분수를 알아야 한다. 차가운 말들이 순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영호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영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더 조심스럽게, 더 몰래 서로를 만났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았고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하려 애썼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깊어졌고 동시에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태로움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1964년 봄, 영호에게 징집 영장이 나왔습니다. 군대에 가야 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순이는 울었습니다. 영호는 순이를 안아주며 약속했습니다. 3년 뒤에 돌아오면 꼭 결혼합시다. 저를 믿고 기다려주세요. 영호가 떠나는 날, 순이는 기차역까지 몰래 따라갔습니다. 멀리서 영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영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였습니다. 기차가 출발했고 순이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호두가 든 송편을 만들어 주었던 그 사람이 이제 멀리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3년을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순이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3년은 금방 지나갈 것이고 영호는 돌아올 것이고 그러면 두 사람은 결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순이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운명은 때때로 잔인했습니다. 영호가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첫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군용 봉투에 담긴 편지는 구겨지고 얼룩져 있었지만 순이에게는 세상 어떤 보물보다 소중했습니다. 순이는 가게 뒤편 작은 방에 앉아 편지를 펼쳤습니다. 영호의 서툰 글씨가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훈련이 힘들다는 이야기, 밤마다 순이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 꼭 돌아가겠다는 약속이 빼곡했습니다. 순이는 답장을 썼습니다. 편지지가 없어서 공책을 뜯어 썼습니다. 가게 일은 잘하고 있다고, 어머니는 여전히 바쁘시다고, 마을에는 별일 없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마지막 줄에 작게 적었습니다. 보고 싶다고, 매일 기다리고 있다고.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체국에 가는 길은 언제나 설렜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편지는 한 달에 한두 번 왔습니다. 때로는 두 달이 넘도록 소식이 없기도 했습니다. 순이는 그럴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픈 건 아닐까? 혹시 마음이 변한 건 아닐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에는 잠을 설쳤고 낮에는 멍하니 가게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이장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영호의 어머니가 순이를 보자고 했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영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장댁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영호의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영호의 어머니는 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흐른 뒤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호와 순이의 관계를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호는 이장의 아들이고 마을에서 제법 이름 있는 집안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구멍가게 딸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영호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영호가 군대에서 돌아오면 다른 집안과 혼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몇 군데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순이는 영호를 잊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비틀거리며 이장 댁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면서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들키면 안 되었습니다. 순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영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써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호의 어머니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넘어가야 할까? 순이는 편지지 앞에서 몇 시간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편지지를 구겨버렸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장 댁에서 아들 혼담을 진행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상대는 이웃마을 부잣집 딸이라고 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집안도 좋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구멍가게 딸은 처음부터 안 맞는 짝이었다고, 이장 댁에서 당연히 반대할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그 소문들을 들으면서도 애써 무덤덤한 척했습니다. 가게에서 손님들에게 물건을 건네주고 거스름 돈을 주는 일을 기계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베개는 눈물로 흠뻑 젖었고 가슴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한 달 뒤, 영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영호는 여전히 순이를 그리워한다고 썼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곧 자대 배치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2년 반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돌아가면 꼭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순이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반대도, 혼담 이야기도, 순이가 받은 모욕도, 순이는 답장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하면 영호는 어떻게 될까요? 군대에서 마음고생만 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까요? 순이는 고민했습니다. 며칠 동안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영호는 답장이 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결국 순이는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가게 일은 여전하다고, 날씨가 추워지니 감기 조심하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고 싶다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말도 쓰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조금씩 마음의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영호를 위해서였습니다. 영호가 집안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좋은 혼처를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편지는 계속 왔지만 순이의 답장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영호는 편지에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왜 예전처럼 편지를 쓰지 않냐고, 혹시 마음이 변한 거냐고. 순이는 그 질문들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쁘다는 핑계로 얼버무렸습니다. 1965년 봄, 순이의 집에 중매쟁이가 찾아왔습니다. 이웃마을 총각을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이는 30이고 농사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집안은 평범하지만 성실하고 착하다고 했습니다. 순이의 어머니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순이는 이미 22이었습니다. 그 나이면 시집을 가야 할 때였습니다. 순이는 거절했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화를 냈습니다. 언제까지 영호를 기다릴 거냐고. 영호는 돌아와도 순이와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순이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영호가 만들어준 송편을 간직했던 그 서랍이었습니다. 하지만 송편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렸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서 형태만 겨우 남아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마른 송편을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랑도 이렇게 말라가는 걸까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형태만 남고 마는 걸까요? 며칠 뒤 순이는 영호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더 이상 편지를 주고받지 말자고 썼습니다. 영호에게는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썼습니다. 자신은 영호를 기다릴 수 없다고 썼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호를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순이는 눈물로 얼룩진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체국에 갔습니다. 편지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 순이는 무너졌습니다. 길가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한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영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편지는 이전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영호는 이해할 수 없다고 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순이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편지의 글씨는 흔들렸고 군데군데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순이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끝내는 게 나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호도 잊을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순이는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영호의 얼굴이, 영호의 목소리가, 영호가 만들어준 송편 속 호두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영호는 송편을 만들어 순이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2년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송편을 빚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순이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추석, 순이는 송편을 먹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송편을 나눠 먹는 동안 순이는 밖으로 나가 언덕 위에 올랐습니다. 2년 전 영호가 송편을 건네던 바로 그 언덕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떠올랐습니다. 순이는 달을 보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영호가 건강하기를, 영호가 행복하기를, 영호가 자신을 잊기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소망이 있었습니다. 영호가 돌아오기를, 영호가 자신을 찾아오기를, 영호와 함께할 수 있기를. 순이는 그 모순된 감정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바람과 체념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앞으로 더 깊어질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더 많은 시련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60년이 지난 후 송편 속 호두 하나가 모든 기억을 다시 깨울 것이라는 사실을. 순이는 그 모든 것을 아직 알지 못한 채
그저 달빛 아래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이의 오빠 박진수는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을 누구보다 아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해야 했던 진수는 어린 순이를 업고 키웠습니다. 밤에 순이가 울면 달래주었고 배고파하면 자신의 밥을 덜어주었습니다. 진수는 순이가 요즘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끔 밤중에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진수는 마을 소문을 통해 대략의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장댁 막내와 순이의 관계, 그리고 집안의 반대까지. 어느 날 저녁, 진수는 가게 문을 닫고 순이를 불렀습니다. 둘이서 마당에 앉았습니다. 가을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진수는 담배를 한 대 피우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호와 어떻게 된 거냐고.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장 댁에서 반대한다는 것도 알고 혼담이 오간다는 것도 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마음이 어떤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영호를 사랑하느냐고, 영호와 함께하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배경이 사랑보다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가난한 집 딸은 부잣집 아들과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동생의 눈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진수는 이장 댁을 찾아갔습니다. 이장과 직접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장은 처음에는 만나주지 않으려 했지만 진수가 끈질기게 기다리자 결국 만나주었습니다. 진수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이와 영호의 일에 대해 말을 꺼냈습니다. 이장은 딱 잘라 말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영호는 장남은 아니지만 집안에 체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멍가게 딸과는 격이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수는 참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순이가 비록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했지만 착하고 성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영호를 진심으로 아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집안 배경과 재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영호가 군대에서 돌아오면 좋은 집안과 혼인할 것이고 순이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했습니다. 진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이장 댁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수는 순이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이장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영호와의 관계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진수는 동생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생의 행복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 자책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더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면, 더 좋은 집안이었다면 순이가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진수는 자신의 무력함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몇 주 뒤 마을에 새로운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장 댁에서 영호의 혼처를 정했다고 했습니다. 이웃 마을 부잣집 딸과 약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영호가 제대하면
바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잘 됐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문 맞는 짝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그 소문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가게 뒤편에 숨어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진수가 달려왔지만 순이는 진정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호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진수는 동생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순이에게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에 남아 있으면 계속 영호를 떠올릴 것입니다. 이장 댁과 마주칠 때마다 가슴 아플 것입니다. 차라리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진수는 아는 사람을 통해 서울의 공장 일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섬유 공장에서 여공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숙식을 제공하고 월급도 준다고 했습니다. 진수는 순이에게 제안했습니다. 서울로 가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고. 여기서는 계속 힘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설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모실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순이가 행복해지는 게 어머니의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순이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서울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1965년 겨울, 순이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진수와 어머니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진수는 순이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라고,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라고, 자신은 항상 순이 편이라고 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순이는 창밖으로 고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논밭이 지나가고, 산이 지나가고, 마을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영호와의 추억도 함께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앞을 봐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순이는 공장 기숙사에 짐을 풀었습니다. 방은 좁았고 여러 명이 함께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비슷한 처지의 시골 출신 여자들이었습니다. 순이는 그들과 금방 친해졌습니다. 이 일은 힘들었지만 정신없이 바쁜 것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서울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고 기숙사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순이는 여전히 영호를 떠올렸습니다. 영호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약혼녀와 행복할까? 자신을 잊었을까? 그러던 어느 날, 고향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오빠 진수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근황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시다고, 가게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짧게 적었습니다. 영호가 군대에서 제대했다고, 그리고 다음 달에 결혼식을 올린다고. 순이는 편지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영호가 결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충격이었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편지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영호가 송편을 건네는 꿈이었습니다. 송편 속에는 호두가 들어 있었고 영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마음은 이 호두처럼 단단하다고. 순이는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서도 울었습니다.
베개는 눈물로 흠뻑 젖었습니다. 며칠 뒤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영호를 완전히 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순이는 공장 일에 더욱 열심히 임했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시내 구경을 다녔습니다.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23이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어머니께 송금도 했습니다. 진수는 편지에서 고맙다고, 자랑스럽다고 썼습니다. 순이는 표면적으로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영호가 있었습니다. 송편 속 호두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첫사랑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순이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오빠 진수는 멀리서나마 동생을 응원했습니다. 편지를 자주 보내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순이가 힘들어하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진수는 동생이 언젠가 진짜 행복을 찾기를 바랐습니다. 영호가 아닌 다른 사람과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순이의 앞날에는 또 다른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들이 결국 60년 후 송편 속 호두 하나로 다시 연결될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그때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다만 지금 이 순간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1967년 봄, 순이는 25이 되었습니다. 서울 생활도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공장 일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익숙해졌습니다. 미싱을 돌리고, 천을 재단하고, 단추를 다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손가락에는 바늘에 찔린 자국들이 남았고, 허리는 자주 아팠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삶이었고, 고향에서 영호를 떠올리며 아파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공장 기숙사 룸메이트 중에 명자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순이보다 2살 어렸지만 성격이 활달하고 낙천적이었습니다. 명자는 순이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주말에 명동이나 남대문 시장에 가자고, 영화라도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순이는 대부분 피곤하다며 거절했지만 명자는 포기하지 않고 순이를 끌고 다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명자가 또 순이를 졸랐습니다. 오늘은 꼭 나가야 한다고, 특별한 곳에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귀찮았지만 명자의 성화에 못 이겨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종로 쪽으로 향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북적였고 상점마다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순이는 시골 마을과는 완전히 다른 서울의 풍경이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명자가 순이를 데리고 간 곳은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손글씨로 쓴 간판이 걸려 있었고 안에서는 은은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명자는 문을 열고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여기 커피가 정말 맛있다고, 분위기도 좋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커피를 마셔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쓴맛이 낯설었지만 설탕을 많이 넣으면 괜찮았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명자는 신나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공장 주임이 어떻고, 옆 라인 남자 직원이 어떻고, 온갖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순이는 웃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명자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빨리 흘렀습니다. 무거운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찻집 문이 열리며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무심코 뒤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 중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 3년 전보다 조금 야위었지만 여전히 그대로인 얼굴. 영호였습니다. 순이의 손에서 커피잔이 덜컹 소리를 냈습니다. 명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무슨 일이냐고. 순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은 영호에게서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동료들과 함께 안쪽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순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순이가 여기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순이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영호였습니다. 결혼했다고 들었던 영호였습니다. 지금쯤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영호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기 있었습니다. 서울에, 이 찻집에. 명자가 순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다고, 어디 아프냐고 했습니다. 순이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서 도망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앉아 있어야 할까요? 영호는 동료들과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웃기도 하고 담배도 피웠습니다. 결혼한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 오빠가 잘못 알려준 걸까요? 영호는 결혼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결혼은 했지만 지금은 혼자 서울에 나와 있는 걸까요? 그때 영호가 무언가를 찾는 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순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순이였습니다. 분명 순이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순이었습니다. 영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이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명자에게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어지럽다고, 밖에 나가야겠다고 했습니다. 명자는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커피값도 내지 않고 나가려는 순이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그대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로 나온 순이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명자가 뒤따라 나와 순이를 부축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순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3년 전 헤어진 첫사랑을 방금 봤다고 말해야 할까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를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순이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았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천천히 돌아보자 영호가 서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에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헤어짐의 아픔이, 기다림의 고통이, 체념의 쓰라림이 모두 그 침묵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영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순이냐고, 어떻게 여기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순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영호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순이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영호의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습니다. 왜 편지를 끊었느냐고, 왜 답장을 하지 않았느냐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순이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느냐고,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다고.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다고, 약혼은 했지만 파혼했다고 말했습니다. 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파혼이라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호가 설명했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하고 돌아왔을 때 집안에서 이미 약혼을 정해놓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순이를 잊을 수 없었다고, 순이가 아니면 누구와도 결혼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거부했고 집안과 크게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집을 나왔고 서울로 올라와 공사판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호가 자신 때문에 집안과 등졌다는 것이, 좋은 집안 딸과의 약혼을 깼다는 것이, 그리고 지금까지 순이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호도 울먹였습니다. 왜 편지를 끊었느냐고, 왜 자신을 버렸느냐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고, 고향 마을에도 몇 번이나 갔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어머니는 순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저 서울에 있다고만 했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어머니와 오빠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영호가 결혼했다는 소식은 순이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이었다는 것을. 순이가 완전히 영호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옆에서 명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지 못했지만 두 사람이 예사롭지 않은 관계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명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은 먼저 기숙사로 돌아가겠다고. 순이는 천천히 이야기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슬며시 자리를 떴습니다. 순이와 영호만 남았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순이는 흔들렸습니다. 마음은 영호에게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은 그것을 막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서로의 삶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영호는 집안과 등졌고 순이는 공장 여공이 되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습니다. 사랑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집안의 반대는 여전할 텐데.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이미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라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자신은 여전히 순이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각자의 삶을 살자고 말했습니다. 영호가 순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3년을 기다렸는데, 3년을 찾아 헤맸는데, 겨우 만났는데 이렇게 보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팔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영호는 그 자리에 서서 순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은 텅 비었고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순이는 걸으면서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것도 운명처럼. 우연히.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현실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온 순이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베개를 붙잡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명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등을 토닥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순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영호를 완전히 잊어야 한다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서울은 넓었지만 또 우연히 마주칠 수도 있었습니다. 순이는 공장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다른 구로 가기로 했습니다. 영호를 피해서.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소리쳤습니다. 바보 같다고. 왜 영호를 밀어냈느냐고. 사랑하면서 왜 함께하지 못하느냐고. 순이는 그 소리를 억눌렀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날 이후 순이는 영호를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만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운명의 장난 같은 재회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남긴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았습니다. 1968년 가을, 순이는 26이 되었습니다. 공장을 옮긴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빈자리는 여전했습니다. 영호와의 우연한 재회는 순이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밤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영호의 눈빛이, 영호의 목소리가, 영호가 자신을 붙잡으려던 그 손길이 생생했습니다. 새 공장에서 순이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일에 몰두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나가서 일했습니다. 동료들은 순이를 성실하다고 칭찬했지만 순이는 그저 도망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기억으로부터, 그리움으로부터, 후회로부터. 그해 겨울, 고향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오빠 진수의 편지였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감기가 폐렴으로 번졌고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했습니다. 당장 내려오라는 말은 없었지만 진수의 글씨는 어딘가 급해 보였습니다. 순이는 공장 반장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며칠간 휴가를 얻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순이는 불안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신 건 아닐까요? 서울로 올라온 뒤 제대로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명절에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영호와 마주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순이는 자신이 불효자식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순이는 익숙한 길을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마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좁은 골목길이었고 여전히 낮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진수가 마당에서 나왔습니다. 순이를 보자 반가워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방에 누워 계셨습니다. 순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이를 보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이도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야위었습니다.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고 숨소리도 가빠 보였습니다. 순이는 자책했습니다. 더 자주 내려올 걸, 더 자주 연락할 걸 하고 후회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이제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며칠 동안 순이는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약을 드리고, 죽을 끓여 드리고, 이불을 덮어 드렸습니다. 진수는 가게 일을 하느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순이는 오빠가 혼자서 얼마나 고생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게 일도 하고, 어머니도 돌보고,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사흘째 되던 밤, 어머니가 순이를 불렀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순이는 몸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영호가 군대에서 제대한 후 여러 번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순이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애원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순이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영호와 함께하면 고생만 할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영호가 약혼을 깼다는 소식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집안과 크게 다투고 서울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는 소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순이의 행복을 바랐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어머니는 잘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오해였습니다. 영호는 결혼하지 않았고, 순이를 찾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어머니와 오빠가 막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영호를 만난 적이 있느냐고.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에 우연히 만났다고. 하지만 다시 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라도 찾아가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이미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영호를 사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잊히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영호를 떠올렸고, 영호의 목소리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인정하면 더 아플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의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순이는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공장에서 더 이상 휴가를 낼 수 없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진수가 순이를 배웅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으면서 진수가 말했습니다. 영호를 찾아보라고, 후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이 영호에 대해 거짓말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순이의 행복을 바랐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영호를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순이는 공장 일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영호가 자신을 찾았다는 것, 약혼을 깼다는 것,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 순이는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영호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1년 전 만났던 그 찻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영호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순이는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 종로로 향했습니다. 찻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순이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을 둘러보았지만 영호는 없었습니다. 순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하지만 영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순이는 찻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도.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갔지만 영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포기하려 했습니다. 이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호와는 인연이 아니었다고 체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토요일 오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이가 찻집에 앉아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영호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순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영호는 순이를 보자 멈춰 섰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요? 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1년 전에 매정하게 돌아선 것이 후회된다고 말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자신도 순이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느냐고. 영호는 여전히 공사판에서 일한다고. 힘들지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이는 결혼 계획이 있느냐고.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호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영호가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이번에는 놓치지 말자고 했습니다. 순이는 망설였습니다. 여전히 집안의 반대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말했습니다. 집안은 중요하지 않다고. 두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실이 힘들어도, 집안이 반대해도 두 사람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영호는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순이는 비로소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 사랑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현실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결국 또 다른 이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순이는 그 모든 것을 아직 알지 못한 채 그저 영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1969년 봄, 두 사람은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도 하객도 없었습니다. 시청에 가서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영호의 집안은 끝까지 반대했고 순이의 어머니만이 조용히 축복해 주었습니다. 진수는 서울까지 올라와 두 사람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신혼살림은 초라했습니다. 작은 새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부엌도 화장실도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영호는 공사판에서 일했고 순이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고 밤이면 서로를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70년 가을, 영호가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비계가 무너지면서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영호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영호는 회복했지만 다리가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절뚝거렸고 무거운 것을 들 수 없었습니다. 공사판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영호는 좌절했습니다. 순이에게 미안해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순이가 고생한다고,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돈은 늘 부족했고 생활은 팍팍했습니다. 두 사람은 버텼습니다. 사랑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72년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1972년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서울에는 눈이 많이 내렸고 골목길은 얼어붙었습니다. 순이와 영호가 사는 새방은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연탄불을 피워도 방 안은 여전히 쌀쌀했습니다. 영호는 다리 부상으로 제대로 된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간간히 가벼운 심부름이나 자비를 했지만 수입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순이는 공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일했습니다. 잔업도 하고 철야도 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에는 영호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 영호가 어설프게나마 저녁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맛은 없었지만 순이는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영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아내를 편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다리만 온전했다면, 사고만 나지 않았다면 순이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영호는 밤마다 자책했습니다. 순이는 그런 영호를 안아주며 괜찮다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호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기침이 잦아졌고 열이 자주 났습니다. 순이는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아까웠습니다. 그냥 감기일 거라고, 곧 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1973년 초봄, 영호가 쓰러졌습니다. 방에서 혼자 있다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순이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영호는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순이는 비명을 지르며 영호를 흔들었습니다. 간신히 깨어난 영호는 괜찮다고 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영호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힘을 다해 영호를 업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달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순이의 옷은 땀과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영호를 진찰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폐결핵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되었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무너졌습니다. 폐결핵은 그 시절 가난한 사람들에게 흔한 병이었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목숨을 잃는 무서운 병이기도 했습니다. 의사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약값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영호를 살려야 했습니다. 영호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순이는 더욱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다른 곳에서 부업을 했습니다. 밤샘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잠은 몇 시간씩 자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2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약값, 치료비, 입원비. 순이가 버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순이는 고향에 있는 진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진수는 가게를 팔아서라도 돈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자신의 폐물을 팔아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금방 바닥났습니다. 순이는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호를 살릴 수 있을까요?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공장 동료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손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가난했습니다. 빌려줄 돈이 없었습니다. 영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기침은 더 심해졌고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은 빠졌고 얼굴은 해골처럼 변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순이를 볼 때마다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다고, 곧 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그 거짓말을 알았지만 함께 웃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호가 순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오래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꼭 나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도 안다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영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순이를 만나서 행복했다고. 함께한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다고 했습니다. 송편 속에 호두를 넣어 고백했던 그날이 떠오른다고. 순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주었던 그 순간이 잊히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호가 작은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재혼하라고.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영호는 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미소 지으며 순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1973년 여름, 영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순이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였습니다. 영호는 떠나기 직전 순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순이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사랑한다고. 영호는 잘못이 없다고. 영호의 장례식은 초라했습니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진수와 몇몇 공장 동료들만이 찾아왔습니다. 영호의 집안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그것이 원망스러웠지만 동시에 이해했습니다.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얼굴로 찾아오겠습니까? 영호를 떠나보낸 후 순이는 무너졌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저 영호와 함께했던 방에 앉아 멍하니 지냈습니다. 영호의 옷을 꺼내 안아보고 영호가 쓰던 물건들을 만져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영호의 흔적이었습니다. 진수가 서울로 올라와 순이를 돌봤습니다. 밥을 먹이고 씻기고 잠을 재웠습니다. 순이는 꼭두각시처럼 형의 손에 이끌렸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진수는 안타까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공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순이가 아니었습니다. 말이 없어졌고 웃지 않았습니다. 기계처럼 일했습니다. 동료들은 걱정했지만 순이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순이는 영호와의 추억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송편 속 호두의 기억도, 언덕 위에서의 고백도, 서울에서의 재회도, 모든 것을 깊이 묻었습니다. 다시는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꺼내면 너무 아플 것 같았습니다.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1974년, 순이는 중매로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최기철이었습니다. 나이는 순이보다 5살 많았고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이가 과거에 결혼했다가 남편을 잃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기철과 결혼했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철은 순이를 이해했습니다.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는 것을, 여전히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자신을 봐달라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철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순이에게 잘해주었고, 아껴주었고, 사랑했습니다. 순이도 천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기철을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고마워했고 존중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지선이라고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평범한 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딸을 돌보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영호가 있었습니다. 송편 속 호두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순이는 평생 그 비밀을 간직했습니다. 기철에게도, 딸 지선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호와의 사랑은 순이만의 것이었습니다. 가슴 깊이 묻어둔 보물이었습니다. 다시는 꺼내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0년이 지난 후 손녀 지우가 장난으로 넣은 호두 하나가 그 모든 기억을 깨울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그때까지 살아서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게 될 것이었습니다. 6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이야기를 추석날 오후의 햇살은 점점 더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순이는 손바닥 위에 호두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였지만 그 안에는 60년이라는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20살 처녀였던 자신과 22살 청년이었던 영호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스스로 입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마당에는 고요함이 내려앉았고 바람도 잠시 숨을 죽이는 것 같았습니다. 가을 햇살만이 조용히 모든 것을 비추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63년 가을, 한 청년이 송편 속에 호두를 넣어 고백했던 이야기를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60년 전 일이었지만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누구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영호와의 만남을 이야기했습니다. 구멍가게에서 시작된 인연, 장터에서 함께 걸었던 추억, 편지를 주고받았던 시간들. 할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젊은 날의 설렘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손녀 지유는 할머니가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곧 슬퍼졌습니다. 집안의 반대, 억지로 끊어야 했던 인연, 서울에서의 고된 생활.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가족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특히 딸 지선은 어머니의 과거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깊은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영호와의 재회도 이야기했습니다. 운명처럼 다시 만났던 그날. 하지만 또다시 헤어져야 했던 이유. 그리고 마침내 함께하게 되었지만 너무 짧았던 시간. 영호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의 아픔까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6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울었습니다. 지유는 소리 내어 울었고 지선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기철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신이 순이의 첫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깊고 애틋한 사랑이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오히려 순이가 자신을 선택해준 것이 더욱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영호를 보내고 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철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렸지만 마음속 한편에는 언제나 영호가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기철에 대한 배신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첫사랑은 첫사랑이고 평생의 반려자는 또 다른 의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고. 순이가 자신에게 충분히 좋은 아내였다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평생 참아준 것에 대해, 이해해준 것에 대해, 사랑해준 것에 대해. 손녀 지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영호는 지금 어디에 계시냐고. 할머니는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 위에 있을 거라고,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유가 송편 속에 호두를 넣은 것도 영호가 시킨 일일지 모른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유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할아버지 영호도 여기 함께 계신 거라고. 추석날 가족들이 모인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거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영호도 분명 여기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송편 속 호두를 통해 자신에게 말을 건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다시 송편을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더 천천히 먹었습니다. 송편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그릇이라는 것을, 세대를 잇는 사랑의 언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입안에서 씹히는 쑥의 향기와 팥소의 단맛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남은 송편들을 하나씩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는 정성을 담아야 한다고, 먹는 사람을 생각하며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음식이 단순한 영양분이 아니라 마음의 전달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오후 햇살은 점점 기울어갔습니다. 마당에는 긴 그림자들이 드리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습니다. 가족들이 궁금한 눈으로 바라보자 할머니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노랗게 바랜 편지지들이었습니다. 영호가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60년 동안 간직해온 것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편지들을 한 장 한 장 꺼내며 보여주었습니다. 서툰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사랑의 말들이었습니다. 딸 지선은 편지 한 장을 조심스럽게 펼쳐 읽었습니다. 영호가 군대에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리움과 사랑이 절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지선은 울면서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큰 사랑을 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상자 밑바닥에서 작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노란색 머리핀이었습니다. 영호가 장터에서 사준 그 머리핀이었습니다. 6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색은 바랬지만 추억은 바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머리핀을 손녀 지유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지유가 가지라고. 젊은 날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진심으로 사랑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반대해도, 현실이 힘들어도, 진짜 사랑이라면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할머니처럼 후회하지 말라고, 더 용감하게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지유는 머리핀을 받아들고 울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평생 기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젊은 날의 순이가 지우와 겹쳐 보였습니다. 저녁이 다가왔습니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밝고 둥근 달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마당에 나와 함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달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영호도 저 달을 보고 있을 거라고, 자신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손녀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할아버지 영호를 사랑하시냐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첫사랑은 죽어도 잊히지 않는다고. 그것이 첫사랑의 아름다움이자 아픔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삶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할머니는 옆에 앉은 남편 기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함께 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철도 순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를 지켜온 시간들이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은 달빛 아래서 송편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두가 조용히, 천천히 먹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사랑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가족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송편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길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송편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 영호와 함께 끝까지 버텼을까? 아니면 역시 같은 길을 걸었을까? 정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영호를 만난 것을, 사랑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달은 점점 더 높이 떠올랐습니다. 마을 전체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을 밤의 정취였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의 흔적과 함께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지우가 할머니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내년 추석에도 송편을 빚을 때 호두를 넣어도 되냐고.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그것이 영호를 기억하는 방법이 될 거라고. 그리고 사랑을 잊지 않는 방법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모두 할머니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송편 속 호두가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했습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진심은 세대를 넘어 전달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잠자리에 들면서 마지막으로 호두를 한 번 더 쥐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영호야, 잘 있느냐고. 오늘 내 메시지를 받았다고. 고맙다고.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영호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젊은 날의 영호를, 송편을 건네던 그 청년을. 추석날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보름달은 여전히 밝았고 가족들은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남은 송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누군가의 정성이, 누군가의 사랑이, 누군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송편은 단순한 명절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사랑을 전하는 언어이고 마음을 담는 그릇이며 세대를 잇는 달이라는 것을. 당신의 식탁에 놓인 송편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당신은 누구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을 계속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오른쪽에 구독 눌러주시고 의미 있는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